아, 우리 2학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15주차 강의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외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외환 실무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뭐라 했습니까? 환율 관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의 흐름이라든가 세계가 돌아가는 어떤 상황, 또 이제 현실적인 우리나라 문제.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오늘도 코로나가 사실은 600명을 넘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 백신이 나온다고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갈수록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인간에게 불리한,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각 개인이 어떻게 대처하고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삶의 질을 가늠하는,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사람과 행복을 이렇게 가질 수 없는 사람 간의 어떤 구분이 확실하다. 제가 우리 서울에 우리 집에 강남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서울에 자주 갑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동대문 시장에서 옛날에 우리 집에서 그걸 했어요. 이제 원단 공장을 했는데, 제가 그 공장 하던 곳과 동대문 시장 바로 뒤에가 이제 여러분 청계천이더라고요. 저는 처음 가봤습니다. 청계천에 처음 가봤는데, 청계천에 가니까 잉어가 비단 잉어가 아니고 우리가 먹는 잉어가 엄청 큰 게 그 맑은 물에 놀고 있었어요. 굉장히 제가, 야, 거기 이제, 그러고 이제 저기 이제 덕수궁 돌담길도 한번 걸어보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 우리 2학년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이 학교라는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여러분이 뭔가 이제는, 물론 이제 편입해서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학생도 있고, 또 직장을 가졌다가 또 직장을 다니면서 또 이렇게 편입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어떤 지금의 상황을 잘 인식을 해야 된다.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흐름이 어떻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가치관의 정립이랄까? 그걸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은 친구에게 따라가거나 다른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삶으로써 굉장히 세상이 비관스럽고 힘듭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나이 때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떤 교수님의 동기부여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것을 극복하고 새롭게 제가 탄생을 했고, 또 그런 과정의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학생 때, 그리고 또 은행을 나와서 공부한다고 할 때 돈이 없어서 걸어서 학교를 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힘든 과정들을, 물론 그렇게 힘들 때에 저를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신성델타테크 구자천 회장께서도 도와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럼 왜 공부하는데 도움도 줬고, 그런데 왜 도움을 줬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인간성이 나쁘다. 야, 저 친구 평소에 참 보니까 싸가지 없다. 인간성이 나쁘다. 그러면 그분들이 도와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은 제가 이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어려운 과정을 잘 참아내고 견뎌오니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어떤 것이 내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제가 잊지 않았던 게 뭐냐 하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이 견디기 어렵다 하더라도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그 자신을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은 그런 결과가 온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저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퇴근할 때에 제가 어느 가는데 트럭에 과일을 싣고 가는 노부부를 봤습니다. 그 마음이 짠했어요. 대구 트럭이더라고요. 야, 저 노부부가 저렇게 힘든 과일 장사를 얼마나 했을까 오늘. 나라도 좀 팔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앞질러 가서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5만 원어치를 사줬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연세가 많으신 노부부가 버스를 타고 과일 팔러 다니는 걸 보면서 저는 내가 5만 원치 내가 혼자 5만 원치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 마음으로 내라도 5만 원치 사주면은 가면서 밥이라도 사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마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제보고 뭐라고 합니까? 젊은 친구, 당신은 분명히 복을 받을 것이다.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인사를 받기 위해서 결코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했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도 힘들고 괴롭지만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잘 극복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15강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가 어떤 흐름이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야만 되는가. 그런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21세기 우리 세계 흐름은 바로 딱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뭐냐?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그래서 모든 경제의 3주체, 여기 세계화라는 게 뭡니까? 밑에 있죠. 생산과 소비의 3주체. 우리 생산과 소비가 경제라 그러죠. 경제의 3주체. 3주체가 세계화되는 거다. 그 세계화가 되는 게 뭐냐? 이 세계화를 주도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WTO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이런 원칙,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원칙을 가지고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기업이 자유롭게, 시장이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WTO가 바로 세계화를 이끄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개인은 세계화가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세계화, 내 여행도 가고 세계 놀러도 가고 기업들이 하고 다니고 이게 세계화냐? 자유화되는 게 세계화냐? 그렇지 않다. 그거는 물리적인 세계화다. 여러분이나 제가 세계화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가치관의 세계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치관의 세계화, 사고방식의 세계화라는 거죠. 사고방식의 세계화라는 게 뭐냐? 지금의 시대는 어떤 사람을 원한다? 뭡니까? 인성이 좋은 사람, 예의가 바른 사람, 표정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다 하는 그런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세계화된 사람입니다. 그 세계화된 사람이 여행을 많이 다닌다, 관광을 많이 간다, 그게 세계화되는 거냐? 아니냐? 생각을 바꿔야 된다. 2000년대, 90년대, 20세기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다.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그거보다는 올바른 사람을 누구나 다 원한다. 그럼 그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바꾸는 거, 그게 바로 세계화되는 겁니다.
그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한번 노력해, 거짓말은 참말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직장,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관이 변하다. 그럼 기업은 뭐냐? 투자와 시장의, 옛날에는 기업이 국내만 투자했어요. 시장도 물론 대기업, 소위 말하는 삼성, 롯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기업들은 과거에도 물론 해외에 나아갔죠. 그러나 중소기업들, 우리 개인들은, 작은 기업들은 시장도 국내 시장, 투자도 우리 국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세계화, 1990년 이후에 세계화, 이 세계화 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1992년 김영삼 최초로 문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세계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90년에 와서 비로소 투자와 시장이 세계화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의 세계화는 뭐냐? 이 바로 WTO 탄생이 90년 아닙니까? 정부의 세계화는 이 WTO가 요구하는 정책에 맞는 개방과 표준화, 법률 제도 이런 것을 바꾸는 게 바로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는 이 세계화라는 게 뭐냐?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이런 걸 바꾸는 게 세계화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시대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와 더불어서 있는 것이 지역화입니다. 지역화. 이 지역화라는 것은 국가별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 국가끼리 뭉치는 걸 우리가 세계. 이 지역화의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지역경제 통합이라는 거예요. 지역경제 통합이라는 것은 뭐냐? 그 정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유사하거나 가까운 국가와 교육 확대를 위해서 무역 장벽을 낮추거나 폐지할 목적으로 맺는 협정을 우리가 지역경제 통합이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밑에 있잖아. EU, 유럽연합, 북미 자유무역협정. 물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깨려고요. 깬다고 선언을 했죠. 아마 다시 복원될 겁니다. 바이든에 대해서. 나프타 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있고 동남아 국가연합하는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그 다음에 호주, 인도, 뉴질랜드가 이렇게 지금 구성하고 있는 아세안 플러스 3체제 3국, 이것도 하나의 지역경제 통합의 하나로 나아가고 있고, 이 아세안은 사실은 1960년대 동남아 국가연합이라고 보죠. 5개 국가가 먼저 시작해서 그 아시아 동남아 국가들이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경제, 지역화라는 것은 어떤 그 국가들 중에서 뭔가 규모가 크고 선진국이 리드하면서 다른 국가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에서는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잘 사는 선진국인데 이 조그만 도시국가가 뭐 다른 9개 국가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존재만 했지 그 어떤 그 영향은 작았다. 그래서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이 유럽연합이나 나프타에 대항해서 새로운 어떤 지역경제 통합을 만들자 해서 꼭 제안한 것이 바로 아세안 10개 국가에 우리 한중일이 포함을 시키고 거기에 이제 호주, 인도, 뉴질랜드까지 포함한 이런 어떤 16개 국가를 하나의 지역경제 통합으로 하자 하는 게 구상입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 뭐 코로나, 그 다음에 정치적인 한중일,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구상은 되어 있고 이렇게 체계는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경제 통합의 지역화의 대표적인 이 지역경제 통합인데 이 지역경제 통합의 정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유사한 거나 가까운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중일이죠.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낮추거나 장벽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협정을 맺는 걸 지역경제. 이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는 순서대로 있는데 자유무역지역이라는 가장 낮은 단계. 그 다음에 관세를 동맹으로 하는 관세동맹 단계. 그 다음에 시장을 같이 쓰는 공동시장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통합되는 하나의 형태의 경제가 통합되는 경제동맹의 단계. 자, 5번째가 정치도 같이 통합이 되는 사실은 하나의 국가 형태로 나아가는 완전 경제 통합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EU가 사실은 1950년에 자유무역지역이라는 5개 국가들이 그 철강을 같이 이렇게 석탄을 같이 계좌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EU의 가장 최초의 전시입니다. 자유무역. 거기서 이제 관세동맹, 공동시장 와서 지금은 EU가 이 5번째 단계, 완전 경제 통합의 단계에 지금 나아가가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영국이 브리티시 해가지고 여기에서 탈퇴하겠다, 뭐, 국민 투표를 통해서 선언을 했지만 아직 탈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28개 국가, 영국을 제외한 27개 국가들이 다 동의를 해야 돼요. 탈퇴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EU에서 영국이 탈퇴하면 어떻습니까? 영국이 손해입니다. 영국이 손해입니다. EU라는 큰 시장에서 자기들이 탈퇴하면 여기에 28개 국가가 있는데 27개 국가가 사실은 유럽연합에 있는 인근 국가들이 여기에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왜? 여기에 들어가면 독일, 프랑스라든가 그런 큰 선진국들이 많은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페인, 포르투갈 얼마나 경제 위기가 왔습니까? 그런데 그게 같은 EU에 속해 있는 국가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많이 도와줬어. 그걸 다 극복했다. 독일도 도와주고. 그 실질적으로 여기 EU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국가가 독일입니다. 독일. 그런데 영국은 저가 많이 주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빨리 EU에서 영국이 탈퇴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 나가고 있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5개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인데 EU가 이런 단계를 단계를 거치면서 EU에 여러분 무슨 돈이 있습니까? 유로화라는 돈이 있죠. 유로화라는 돈을 만든 단계가 바로 이 경제동맹의 단계에 가서는 같은 돈을 쓸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경제동맹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경제동맹의 단계에서 유로화라는 돈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은 전부 다 무슨 돈을 씁니까? 유로화라는 공통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연합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국가입니다. 소위 말하는 생산의 3요소, 기술, 자본, 노동이 자유롭습니다. 국가 간의 이동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경제 통합의 단계에 나아간 게 바로 뭐냐 하면은 리스본 조약이라는 게 EU에서 발효됐습니다. 리스본 조약.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인해서 완전 경제 통합의 단계로 나아갔다는 걸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나프타는 이제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죠. 그런데 이 단계는 1990년에 생겨가지고 아주 자유무역지역의 요 단계에 나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요렇게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나프타, 자유무역.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은 이거를 없애려고, 그죠? 멕시코, 캐나다, 없애려고 지금 했는데 이게 아마 바이든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세안 플러스 3체제, 한중일, 삼국은 지금 요 단계에도 실질적으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 가려고 지금 준비하다가 지금 스톱된 상태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경제 통합의 대표적인 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또 뭐 있습니까? FTA, 자유무역협정이죠. 이 FTA, Free Trade Association 또는 Agreement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유무역협정인데 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두 국가가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 자유무역의 단계에 나아가는 거죠. 즉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역 장벽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이 자유무역. 원래는 이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를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두 국가 간에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우리나라는 EU와도 맺었습니다. 일본, 중국과도 맺었죠. 그럼 완전히 관세를 없앤다. 그러면 국내 거래처럼 되겠죠. 그런데 뭡니까? 양국의 피해가 있을 산업에 대해서는 유예를 두자. 몇 년을. 그래서 한꺼번에 완전히 관세를 없애는 게 아니고 서서히 낮추자. 그런 겁니다. FTA.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FTA 자유무역협정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맺은 국가는 바로 저 남미에 있는 칠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가장 1번은 칠레와 맺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그런데 이제 이 자유무역협정은 이국 간에 맺는 지역화다. 지역화. 무역협정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우리가 아까 아세안 플러스 3 체제 한중일 삼국 간의 FTA를 맺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오래전부터 이렇게 협의해 온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중일 삼국 간 FTA를 맺으면 굉장히 좋겠죠. 좋은데 이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 정치 논리에 의해서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가장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본을 빼고 중국과 FTA를 맺었는데 지금은 일본이 빨리 한중일 삼국 FTA를 맺자고 지금 오히려 여러 가지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나서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삼국 간 FTA가 맺어지면은 뭡니까?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무역도 사람 간의 교류도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앞으로 삼국 간, 한중일 삼국 간 FTA가 굉장히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세계의 흐름은 뭐냐 하면은 세계화, 지역화가 FTA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다극화 체제다. 세계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미국과 소위 말하는 뭐 소련이라는 이제 그 아주 냉전 시대에 그런 어떤 강대국이 존재하고 거기에 이제 개발도상국이 있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미국의 초강대국. 우리가 미국을 초강대국이랍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나 유럽연합, 선진국들을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미래의 강대국이 어디냐? 실질적으로 지금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차강대국은 중국이다. 중국, 그죠? 중국이다. 그래서 미국을 우리가 초강대국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가장 큰 자본시장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장 큰 소비. 여러분 미국에 물건을 안 팔아먹는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은 상품 시장에 있어서 무조건 적자입니다. 모든 국가는 미국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중국에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지만 그 역시도 중국의 수출에 비하면 적자다. 무역 적자다. 그래서 미국은 모든 국가의 소비 시장이죠. 그런데 세계 최대의 자본 시장이다. 무슨 자본이 있습니까? 뉴욕 시장이라는 외환 시장을 가지고 있고 달러라는 여기 있죠. 달러라는 미국의 큰 어떤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을 우리가 초강대국이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군사력, 그죠? 무기 판매. 여러분 F-35 전투기 한 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억, 80억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차를 몇 대 팔아야 됩니까? 그래서 미국은 무기 판매, 그 다음에 그 자본시장, 우리나라에 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외환은행을 미국의 론스타르는 아주 그 핫바리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1조 얼마에 사가지고 우리나라에 또 3조에 팔아먹고 갔다. 그 자본의 힘. 이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날 초강대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미국의 초강대국 이유 두 가지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본시장과 소비시장. 기축 달러로서의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힘.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여러분 뭐 말할 것 없이 경제 대국이죠. 유럽연합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EU 유럽연합이 지금 28개 국가가 같은 돈을 쓰고 있다. 엄청난. 그래서 우리는 한국은 유럽연합과 FTA를 맺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게 여러분이 앞으로 성인이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내가 그래서 중국어를 꼭 배우라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왜? 또 중국은 1978년 덩소평이라는 분이 4대 개혁을 냈습니다. 교육개혁, 인구개혁, 농촌, 동부 연안개방. 이게 바로 오늘날 중국을 만든 계기가 되었는데요. 교육. 그래서 많은 중국의 사람들을 유럽, 미국, 한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중국의 리더로서 해외 유학파들이 리더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 그래서 인구를 한 사람밖에 못 넣도록 지금은 이제 두 사람까지는 허용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 그 다음에 이제 동부연안, 지금의 중국의 동부연안 개방. 그래서 많은 해외 자본을 유치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동부연안 개방이 다 성공한 이후에 어디로 옮겨갔느냐. 서부 내륙 대개발 전략이라는 50년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서부와 내륙의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성공하지 못한 게 바로 이 농촌 개발이다. 그런데 이 농촌 개발을 지금 서부 내륙 대개발 전략이라는 행태로 지금 이루어. 그래서 이 농촌 개발은 중국이 워낙 늘으니까 이 농촌은 사실은 좀 낙후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이 중국의 농촌 개발에 하기 위해서 이 뭡니까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그 자료를 많이 가져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의 4대 이 개혁, 교육, 인구, 농촌, 동부연안 개방이 오늘날 중국을 저런 국가로 만들었다. 거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안화라는 중국의 돈이 기축통화되어서 앞으로 중국이 이제 외환 시장을 개발하고 뭔가 이렇게 좀 더 세계 경제에 이렇게 개방한다 그러면 중국이 엄청난 국가로 성장할 것이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여러분이 주목해 볼 사항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중일 3국간 간 FTA 맺으면은 여러분은 중국에 저녁에 가서 아침에 한국에 오는 한국, 중국, 일본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아마 그런 시절에 여러분이 살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은 우리나라가 가장 수출과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다.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세계 경제 흐름은 국제 금융과 투자 확대.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화하면서 국제 금융 시장, 그 다음에 기업들의 국제 투자 확대, 이것이 이제 글로벌화, 세계화에 따르는 영향이죠.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거기에 발맞춰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한국 경제,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지만은 그 3년 1948년 8월 15일까지 미국이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했습니다. 그 미군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한 것은 1948년 8월 15일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럼 왜 우리나라 경제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기 때부터냐? 그 이전에는 실제로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1948년 8월 15일부터 1960년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산업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바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년부터 5년 동안 5년씩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산업화가 되었다. 그때 이제 뭐 우리나라 고속도로도 쓰고 포항제철, 그 다음에 조선소, 그 다음에 수출입 은행 뭐 이런 게 막 이때 만들어진 그때에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산업화의 두 가지 목적 여러분 기억. 절대 빈곤대지.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 의식주의 해결 이게 바로 절대 빈곤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뭐냐. 우리가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자본이 없고 자원이 없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서 산업화할 수 있는 자본과 자원을 확보하자는 게 바로 이 수출 드라이브 정책. 수출만 하는 걸 드라이브 정책. 수입은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이때는 바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즉 수입은 절대 금지다. 수출만 한다. 왜? 수입하면 돈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수출해야 돈을 모아서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자본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수출 드라이브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경제 1962년 내가 금방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때부터인지를. 그 이전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이때까지는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은 못 살고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만 잘 사는 시대고, 그거를 뒤엎은 게 바로 군사 쿠데타다. 그 이때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절대 빈곤 퇴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다. 근데 한국 경제의 성장, 오늘날 우리 경제의 성장 패턴은 바로 뭡니냐? 불균형 성장 정책입니다. 즉 일정한 어느 지역을 개발을 해서 그게 확대해 나가는 포항, 구미, 창원의 공단을 만들고, 그러니까 국가를 여러 지역을 고르게 성장하는 정책은 균형 성장이고, 불균형 성장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을 발전시켜서 그게 이렇게 다른 데에 파급 효과를 미치는 게 불균형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 대체 공업화라는 것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입하지 않고 수출만 하는 그런 어떤 걸로 통해서 산업화 공업화를 만들자 하는 것이 수입 대체 공업화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본이 없으니까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패턴이다. 그래서 대일 청구권이라고 일본에서 5억 불을 얻어왔습니다. 김종필이가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가서 3억 불은 무상으로 2억 불은 유상으로 빌려온 것을 우리가 대일 청구권 자금이다. 그래서 대일 청구권 자금은 우리가 산업화를 위해서 일본에서 빌려온 것인데 3억은 무상이고 2억은 유상으로 우리가 후에 갚아줬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그때 3억 무상으로 받은 게 지금 문제되는 게 뭡니까? 우리 그 위안부 문제로 인해서 일본에 돈을 배상해라 하니까 뭡니까? 이때 우리 한국 경제 개발할 때 3억 무상으로 줬다 하는 것을 그때 준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해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재벌 육성과 역할을 하는 것은 재벌들을 앞세워서 국민 경제 발전을 일으켰다. 즉 롯데, 삼성, LG 같은 재벌 기업들에게 정부가 많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국민 경제에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들에게 어떤 재벌을 육성하는 정책, 이것이 재벌 육성과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경제 성장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부터 97년까지는 민주화 경제 성장이죠. 그죠? 우리 경제 성장을 가장 많이 한 게 바로 90년대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정치 민주화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 이후에는 뭡니까? 개방화에 따른 변화. 아까 제가 위에서 이야기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결론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세계 흐름과 한국 경제에 대해서 내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1세기는 우리가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새로운 어떤 가치관, 패러다임인데, 뭐냐? 자본의 중요성, 돈의 가치, 여러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졸업하고 그냥 여러분이 알바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뭔가 취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취업을. 내한테 100% 만족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여러분이 직장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 가서 일을 하면서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좋은 직장을 찾아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는 알바하겠습니다.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에도 내가 모기업에서 내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컴퓨터 좀 하는 학생을 추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장이 국가에서 돈을 주는 지원금이 있으니까 채용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청년들에게 취업을 하면 줍니다.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업에 취업을 해야 된다. 내한테 100% 맞는 기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해서 그걸 경력으로 해서 다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자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돈이 있어야 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취업하는 길입니다. 취업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변화, 직업의 의식변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이 직업이라는 게 옛날에는 좋은 직업, 나쁜 직업, 화이트 칼라, 블랙 칼라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있습니까? 서울시청에서 뽑은 그 청소부, 거기에 여러분 서울의 명문대학 졸업생들도 거기 들어갑니다.
왜? 안정적이고 공무원이니까. 여러분 지금은 직업에 기천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면은 그게 가장 좋은 직업이다. 그런 의식을 바꿔야 된다. 아, 나는 저 일은 할 수가 없어. 나는 여러분 처음 들어가면 노동을 안 시킵니까? 제가 은행 들어갔을 때 6개월, 8개월 동안 인사만 했습니다. 돈 세는 연습만 했습니다. 주사 놓는 연습만 했습니다. 그 여직원들 동전 들여다주는 그런 거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르니까 뒤에서 결제하고 월급 많이 빼고 과장되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에 대한 의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성공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사람 중심입니다. 올바른 사람, 예의가 바른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다 여러분이 구전이 됩니다. 입으로. 여러분 직장 들어가보세요. 아, 저 사람은 어떻다.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런 어떤 사람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겠다.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로 이런 의식 변화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라도 연락하고 뭐 필요하면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과감하게 도전해보고 실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해도 저는 29살에 지금 직장 들어갔습니다. 뭐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하는 우리 2학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학년들은 다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데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 성적이 뭐 A다, B다. 그거 여러분 졸업해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큰 어떤 여러분의 먼 미래 10년, 20년 뒤에 내가 뭘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직장에 가서 돈을 모아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주식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주식 해야 됩니다. 자, 일정 부분 자기 돈이 있으면은 여러분 기업이 이익이 나는 주식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낮은 데서 사서 높은 데 팔면 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모든 이익은 낮게 사서 비싸게 팔면 그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하면은 전혀 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150% 신용을 줍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돈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 신용으로 하면 여러분 반드시 돈 날아갑니다. 절대 자기 현금으로 낮은 데 사서 높은 데 팔면은 담은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단지 절대 빌려주는 그 신용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2학년 학생들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졸업하고라도 연락하면 자주 전화 받고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우리 2학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2학년들이 들어올 때 제가 여기 온 중에서 가장 괜찮은 친구들이 왔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더 이렇게 가깝게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졸업 후에도 언제든지 서로 연락하고 만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화이팅 하시고 자그마한 일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잔소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냥 흘러버리고 여러분이 좋은 생각만 가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1학년, 2학년 여러분하고 그 만났던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저에게는 소중한 제자들이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사회 나가서도 언제든지 만나서 서로 이렇게 밥도 먹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적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2학년 학생 여러분 졸업하고도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전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